가담법의 적용 범위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 가담법의 적용 범위가. 그걸 깨우치고 가라고 넣어놓은 문제가 1번 문제라고 말이야. 그게 시험에 딱 판례 2개가 나온다고 말이야. 하나는 뭐 나오나요? 원래 가담법의 제정 목적이 차용무료 반환에 관해서 뭘 빌렸다 그 말이야. 차용무료 반환에 관해서 1억 빌렸다. 근데 1억 주는 게 아니고 차용무료 반환에 가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걸 예약한다고 말이야. 1억 빌리고 뭐 2억짜리 토지로 넘겨준다 이런 경우,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걸 예약한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뭐 해야지? 초과해야지 폭리치하죠. 초과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겹쳐놓은 거야. 차용물을 반환해 가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걸 예약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니까 소비대차 이의 사유로 발생된 채권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게 1번이에요. 공사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이런 거는 가담법 적용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가 5번 질문이야. 5번을 일부러 좀 기다렸게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아구절은 맞아요. 아구절은 맞다고 말이야. 원리금 합계가 1억 2천이죠. 근데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5천만 원이잖아. 그럼 이거는 폭리치할 일 없잖아요. 따라서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5번째 줄까지는 맞다고 말이야. 이에 대해서는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따라서 1번 지문하고 5번 지문에 방금 읽어본 구절까지 맞고 요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재수 좋으면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건지니까 그 정리하라 그 이야기야.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답은 5번이야. 뒷구절이 틀려있다고 말이야. 뭘 깨우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래지만 가담법의 적용 범위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가담법이 적용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길래 요걸 모르고 그것만 악쓰고 다니는 게 이제 꼴배기 싫어서 그걸 깨우치라고 넣어놓은 구절이 마지막 뒷구절이라고 말이야. 가담법이 적용이 되면 어떤 거요? 적용이 안 되면 어떤 거고? 응? 요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가담법이 적용이 되면은 가담법에 규정이 되는 청산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청산을 해야 돼요. 적용될 때는. 그럼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면 또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청산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요렇게. 그런 사람들 정중하게 빵점 맞춰서 해서 넣어놓은 것이 5번이야. 뒤에가 틀렸다고 말이야.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가담법이 정하는 청산 절차는 거칠 필요는 없지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청산 등은 반드시 해야 돼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무엇을 해야 된다? 청산은. 그 차이는 뭐다? 가담법이 정하는 청산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그 차이만 있어요. 뭐 깨우치라고 넣는지 알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우정출을 거. 2번은 가담법 구조. 3번은 가담법 11조. 제일 많이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3번은 설명해도 아까 아니야. 양도담보권자나 가등기 담보권자가 편법으로 번등께서 제3자에게 양도했다. 제3자 원래 소유권 취득 못하지만 그가 뭐일 때는 선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 맨날 물어보잖아. 앞구절. 맞고 그 다음에 뒷구절. 그러면은 채무자는 팔아버린 양도담보권자 채권자에게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는가? 그게 뒷구절이었고 불법행위로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그러나 제3자는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말소 청구는 뭐한다? 그 판례까지 조문하고 가담법 11조 조문하고 그다음 조문도 많이 물어봐 뒤에 연결시켜놓은 판례도 시험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 정도 넣으라고 길게 써놓은 거예요. 판례까지 한목에 정리하라 그 이야기야. 이런 거는 틀리면 정말로 합격하고 거리 멀어져. 그 2번 같은 거, 3번 같은 거는 완벽하게 정리해서 맞춰라 말이야. 4번은 저번에도 가르쳐줬고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과 달리 피담보 채권 이자가 등기부에 공시가 안 되죠. 따라서 뭐 하려면 배당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하라? 채권 신고해야죠. 그게 4번 판례고. 복대리 답은 3번이고 법정대리는 자신의 책임으로 당연히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고 임의대리는 본인의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하니까 1번 맞고 누가 복대리인 선임하든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인이죠. 답은 3번이 틀려있고 3번은 뭐 물어봤나요?
아니 그거 아니고 요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물을 보내서 갖는다. 요 전문을 이해하고 나 그래서 말을 바꿔놨다.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물을 보내서 가자. 그러면 전제로서 대리인은 보내대서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와 똑같은 권리물을 얘는 보내서 가지니까. 근데 대리권만 놓고 보면은 얘가 얘한테 가질 수 있는 권리 아무것도 없잖아. 그걸 찾으라고 내가 누누이 가르쳐 줬어. 얘 권리물은 뭘 말하나요? 얘가 얘한테 갖는 권리물은. 이 대리권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자격 주는 거니까 권리물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럼 얘가 얘한테 갖는 권리물은 뭐가 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대리권을 수하게 된 원인이 있죠. 예컨대 위임계약 같은 거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원인된 법률관계. 요거 깨우치라고 넣는 거야. 이 원인된 법률관계가 위임계약이 체결됐다. 위임인, 수임인. 수임인은 얘한테 비용상환 조건, 보수지급 조건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기초적인 내부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비용 지출했다. 비용상환 청구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일처리 끝났다. 보수지급 청구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요게 문제라고 말할게. 원래 얘는 얘가 선임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위임계약 같은 원인관계가 없으니까. 그래 여기에서 이제 우리 민법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간명하게 요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됐으면 비록 얘는 얘한테 선임이 됐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이가 똑같은 무슨 계약이 기초적 내부관계 위임계약이 체결된 걸로 본다. 요걸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갖는 권리물 똑같은 권리물을 얘도 얘한테 갖겠죠. 그러니까 비용상환 청구 또는 보수지급 청구 누구한테 한다? 얘한테. 그 논리. 또 3번 치면 또 외우고 다니다가 또 이렇게 안 되니까 말 바꾸니까 이해하라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4 맞고 5번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넘으면 무권대리니까 추론할 수 있다 맞고. 권한을 넘으면 표현대 이것도 2번하고 3번은 10초 내에 정답 고르고 넘어가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야. 1번에서 시간 좀 끌었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한 20초만 정답 고를 수 있는 거 하나씩 넣어놨어요. 시간 절감하라고. 3번은 2번이죠. 3번 2번이 틀려있잖아.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그 이후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판례는 1번 판례라고 된 노래를 불러줬고 최근 5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 지금 표현대리에서 출제된 판례가 1번이니까 1번은 지금 뭐 때문에 계속 출제한다고 가르쳐 줬나요? 얘가 지금 임의대리인인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했고 얘가 지금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이것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는가 이걸 묻는 판례라고 최근에만도 최근 보름 동안에마다 거짓말 또 못하면 100번 이상 가르쳐 줬다고 말이야.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점수 못 단다고. 원래도라면은 얘한테 기본 대리권이 없으니까 126조가 성립이 안 돼야죠. 왜 대리권 없어요? 임의대리는 본인 승낙을 얻어야지 복대리인 선임한다. 지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을 하면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무효니까 대리권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126조가 성립이 되고 요 복대리인은 기본 대리권 흥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얘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판례가 보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판례.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1번 판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깨우쳐라 놓는 거고. 그 다음 뭐 3번이야. 기본 대리권하고 올권행위 종류는 동종 유사할 필요 없고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권 같은 공법상의 권리고 올권행위와 대물변제 같은 사법상의 계약이더라도 적용된다. 3번에 이제 쉬운 문제 낼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 구절이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로 적용된다.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만 임의대리 안에서 적용이 되고 126조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로 불문하고 5번도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정렬하고 노는 거예요. 대리제도는 대리행위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유효하죠. 유효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본에게 책임 묻는 제도가 대리제도예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책임질 필요 없잖아. 따라서 이 대리행위가
강행법 위반 등으로서 뭐가 돌아가면 무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으니까 표현들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거를 사례 문제들도 하도 응용을 하고 이게 대리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되고 답은 제일 쉬운 걸 해놨어. 그 다음에 4번은 201조부터 203조 점유자 회복자 관계도 점유권에서 집중 출제가 되니까 정리하라 그 이야기고 1번 201조 1항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남은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을 했으니까 원래는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선의니까 네 가져라 이런 취지라고 말이야. 따라서 여기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번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셔야지 선의 점유자가 되겠죠. 논리학적으로. 더 나아가서 201조 1항에는 선의기만 하면 과실 취득한다고 법에 규정이 됐는데 우리 판례는 과실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그게 선이겠죠. 오신한 데 대해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규하고 달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그 이야기고 2번은 너무나 중요하고 사용이익도 과실에 포함을 시키죠. 그게 아주 중요하고 판례 2개 묶어놓은 거야. 앞구절 한 구절도 시험에서 워낙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뒷구절은 따로 떼어서 또 자주 물어보는데 원래대로 하게 되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하는 것은 남은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거니까 법률상 오인 없다 부당이득이 될 거라고 말이요. 그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주게 되면은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하는 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는 뭣도 성립이 안 된다. 부당이득도 앞구절 뒷구절 따로따로 띄어서 물어보는 걸 묶어놨고 답은 3번이 틀렸는데 3번은 뭐 깨우치러 넣었을 것 같아요? 점유물을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에만 배상 책임진다. 악의자는 발생된 전손에 배상한다. 요리도 했는데 선의라 하더라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무슨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는 마찬가지로 202조에 손해의 전부를 배상을 하라. 그 예의 털어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악만 빼락빼락 쓰는 사람들 이해하고 가라 그 이야기야. 그 3번 같은 사례를 보면서 이 경우에 임대차가 뭐 했다고 줘놨잖아요. 종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하고 있다. 종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용했으니까 선의 점유자. 얘는 임차인으로서 점유했으니까 무슨 점유자? 타주. 이런 애를 선의면서 동시에 타주라고 한다고 말이야. 똥된적 구별 못하고 악마 삐락발 쓰는 자 보기 싫어서 얘 들어오는 거야. 이해하고 가라고. 이해했나요? 이 사례를 매매로 바꾸면 매수인은 자주니까 걔는 이익 현존한도 배상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사례 나왔을 때 유념하란 말이야. 4번은 왜 넣어놓은지 아시겠죠? 이제는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빵점짜리가 하도 수두룩하길래 그 넣어놓은 것이 4번 질문이란 말이야. 4번의 경우는 X토지를 점유하는 을에 대해서 갑이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을이 임차인으로서 이 토지의 유익비를 지출 여기까지.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계약관계가 있죠. 이처럼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에 따른 법조항이나 법리관계가 적용돼요. 따라서 이거는 임대차 계약관계 존재하니까 203조가 아니라 626조 임대차 계약에 따른 규정 626조 2항에 따라서 유익비 상환 청구하겠죠. 그럼 203조 2항은 어떨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여기 임대차 같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201조 203조가 적용되니까 4번은 여러분 본시험에 나온 문구 그대로 넣어놨어. 그거 4번에 다 속았다고 나 시간 중인데 여러 번 주저를 시켜줬어. 4번은 맞는 건데 뭐로 골라본다? 틀린 걸로. 제 말 알아들어요? 왜 틀린 거라고 물어봤더니 전부 뭐라고 대답하더라.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4번에 틀린 거다 그래갖고 빵점짜리 수두룩 했으니까 틀린 맞으라고 거짓말 좀 버티면 이것도 100번 이상 가르쳐 드렸어. 이제 이런 거는 맞히시라고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나요?
5번은 201조 2항인데 요즘에 최근 3년 동안 이 법조문 가지고 장난친 문제가 2번이나 출제됐겠네. 최근 3년 동안에 법조문을 좀 점검하고 가라고 넣어놓은 거. 5번은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죠. 201조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 5번처럼 악의 점유자는 따라서 수치한 과실을 판단을 하라. 그 다음에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한 훼손 또는 수차점 모한 경우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라. 이게 법조문 그대로 201조 2항이. 근데 거기 보면은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차하지 못한 거는 대가를 보상하라고 되어 있죠. 찾았나요? 그러면 과실 없이 훼손 또는 수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겠죠. 그걸 지금 계속 3년 동안에 최근 2번이나 지금 개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 한번 점검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겠나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이것도 너무나 쉬운 거를 약간 변형을 시켜놔서 두드러 외운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답은 1번이 틀려있죠. 1번이 틀려있잖아요. 이거는 며칠 전에도 가르쳐 드렸어.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를 당하게 되면은, 본권에 관한 소송은 패소당하면 점유자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를 간주가 돼요? 소재기 시부터. 그게 197조 2항이야. 그럼 왜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당하면 점유자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를 간주가 되는가? 그 이유를 내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 왜 뭐라고 그랬나요? 만약에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 점유를 간주가 되면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는 혐의에 고의로 소송 절차를 뭐 할 것이라고? 지연시킬 거라고. 그걸 방지하려면은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를 간주해야 돼. 그러면은 1번처럼 본권에 관한 소송에 패소당하면 선의 점유를 하더라도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가 간주가 되니까 소재기 시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취득한 과실은 뭐 해야 돼요? 그러죠.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악의 점유자가 되니까 그 관계를 이해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설명 제대로 들은 사람들 이런 문제는 40개 중에 30개는 기본으로 때려요. 다 가르쳐 준 거잖아, 시간 중에. 다음은 1번이 틀렸고 2번도 주의를 해야 돼요. 방해 예방 청구권. 요거는 점유권이 현재 침해당한 거 아니죠? 침해당할 위험도가 있어요. 따라 요거를 우리 본 시험에서 어떻게 장난친다고 일단 내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 방해 예방 조건 나오면. 이거 맞나요?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맞나요? 먼저 이걸 바꿔치기 잘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랬고, 요거는 선택적으로 권령사하는 거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니까 요걸 일단 조심해야 되고. 말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네요. 이거는 예방 청구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거라고. 요걸 현재 점유권이 침해한 거 아니잖아. 예방 조치를 취해 주거나 또는 못하겠거든 장래 손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시켜달라. 그게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야. 다 요거를 미수로 반환 청구나 방해적의 청구는 동시에 행사하는 거죠. 이건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원래 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이게 불법행위가 성립돼야 되니까 항상 누구한테 뭐가 있어야 돼? 침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죠. 고유과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방해방 조건에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은 장래의 손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시켜달라 요리 청구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때 당시에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필요가 없는 거요.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2번 일단 맞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꿨을 때 나중에 이제 뭐 건물 등이 옆에서 공사하다가 깊이 파들어나 건물 등이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야. 그러면 점유권이나 소유권이 침해당했겠죠? 그러면 손해가 이제 현실화가 됐단 말이야. 무너져서 그 전까지는 이제 법원에 손해배상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만 시켜놓는 거야. 그게 손해배상 담보 청구하는 거고. 무너졌다. 그러면 손해가 현실화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그래서 손해가 현실화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은 침해자 고유과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문 잘 보고 고르라고 말. 방해방 청구 요것만 딱 조심하면 돼. 두 가지 것만. 첫째, 뭐 조심하고? 요거에 선택적으로 권령사하는 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조심하고? 귀책사유 여부에.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때는 귀책사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 공탁이다라고 청구하는 거니까. 손해가 현실화돼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구별을 잘하라고. 그 두 가지 겹쳐서 넣는 것이 2번 지문이야. 그것만 하면 돼. 그 다음에 3번은 자주 타주 점유를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왜 해야 되는가? 구별의 실익을 최소한 깨우쳐 가라는 거야. 무주물 선점 252조. 무주 부동산은 국가 소유지만 무주 동산은 선점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이때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유사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취득시효 하나만 물어보자면 거기다 그냥 취득시효 안 그러고 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 이유가 뭐인가요? 소유권 위에 다른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는 소유사가 필요 없으니까 꼬장 부리지 말으라고 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말이야. 그 말 알아들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읽으면서 좀 판단하는 능력을 좀 길러보라고 말이야. 그 다음 따라서 3번은 맞는데 또 한 가지의 점유자 책임의 경우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그 4번 문제 가르친 것처럼 점유자가 멸시손시켰을 때 책임 문제 소유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죠. 점유자 책임에서도 자주냐 타주냐 차이가 있고 4번 상속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다. 그러면 상속인의 점유도 당연히 비록 자기가 내심으로 그 부동산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타주 점유예요.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하는 것은 점유자 내심 의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 원이든 사실 권한의 성질을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그거 깨우치는 소리고 5번은 단답시로 하도 물어보니까 예우고라도 가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에 있어서 과실 취득 선의 점유자만 악의 점유 안 된다. 멸시없이 책임 문제도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악 불문하고 모두 행사할 수 있죠. 이런 건 단답식 물어볼 때 안 틀리도록 하라는 거고 6번 같은 문제가 요즘에 계속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건데 요즘에 단답식이 사실 여러분 시험은 더 어렵다고 말이야. 이런 거는 외워서 풀 수가 없으니까 법률형 효력이 확정치지 않은 걸 모두 골라라. 유동적 무효냐 확정 유효냐 유동적 유효냐 확정 유효냐 이런 걸 요즘에 박스 문제로 하도 물어보는데 이런 걸 풀면은 실력이 있다는 사람이고 기초 정도는 마스터가 되어 있으니까 못 푼 사람은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기억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무효죠? 이게 무슨 무효인가요? 이건 확정 무효죠. 니은번은 뭐인가요? 피성년 후견일 법률행위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취소 사유당이 되죠. 요거는 현재 유효이지만 취소하면 무효로 돌아가니까 유동적 유효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유동적 유효잖아요. 못 건드릴 법률은 뭐 설명 안 해도 아까 이거 유동적 무효죠. 무효이지만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니까. 그러나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못 건드리는 일반적으로 유동적 무효이지만 위에가 하나 있네요.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항상 머리 한 귀퉁이를 담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유동적 못 건드리는 일반적 유동적 무효인데 확정 무효인 경우 있다니까요. 체계 잡을 당장 머릿속에 담으라고 했잖아. 체계 쭉쭉 이렇게 좀 그 얀매로 흥병 좀 하지 말고 체계 모든 거는 체계가 딱 돼야 돼. 집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법 공부하는 거죠.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 있다니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이 못 건드리는 확정 무효죠. 상대방 없는 단독이 못 건드려. 1억 번 이상 가르치려도 안 되면 어찌돼요 그게. 나올 때마다 체계 잡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더라도 체계 딱 큰 줄기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살 붙이고 유동적 못 건드리는 유동적 무효이나 체계를 항상 잡으라고 했죠. 체계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모르는 거야. 나올 때마다 그 야매로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체계부터 잡으라고 크게 못 건드리는 유동적 무효라고 말이야. 본인이 추인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크게 줄거리 딱 잡을 때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대리를 본인이 추인하면 안 되니까 추인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본다?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가 크게 줄거리 잡으라니까요. 먼저 그런 다음에 살붙이라고 말이요. 그래야 실력이 늘고 실수 안 하니까. 부동산 공유자 상호 명의 신탁, 요거는 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확정 유효죠. 실명법 적용 대상 아니잖아. 구분 소유적 공유.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 매매로 오는 동산 소유권 취득. 다 칠판 보세요. 이 소유권 유보 매매가 민법 곳곳에 시험에 튀어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할부 매매와 관련해서 전축한 데를 칠판 설명할 때 좀 제발 설명드려요. 그래야 교실에 앉아있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 몇 시간 전에 가르쳐주고 물어봐도 전혀 몰라버려. 그 설명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설명. 특히 체계 잡을 때 그 좀 잘 들으시라고. 그 지금쯤 실력이 하늘만큼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에? 앉아서 좀 집중해요. 집중. 전축한 데를 12개월 할부로 샀다. 그러면 할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을 합의한다. 다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소유권 완납하기 전에는 A한테 소유권이 있고 완납하면 소유권 넘어가니까 이게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 뭐 법률행위다. 다 하는 이야기고. 그럼 이제 하나만 묻는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이제 완납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일단은 무효예요. 근데 완납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요거는 유효로 바뀌죠. 따라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겠죠. 현재 무효인데 뭔만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되면 뭐로 바뀌니까 유효로 바뀌니까 유동적 무효. 그러면 또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그럼 뭐일 것나요? 실제 여러분 시험에 나온 그 미인번의 원본 그대로 내 인용을 해놨어.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야지 제대로 실력 갖춘 사람이다. 여러분 맨 애우니까 아무리 올리 가르쳐줘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그래서 본인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버려. 그렇게 소유권 유무임에도 조목조목 가르쳐들어도 여기까지 나 들어요? 그럼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뭘 같나요?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가벼우하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를 하되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주고 뺐자 그 말이야. 불합격하면 다시 뭐하라? 반환하는 취지로 증여했다. 이게 해제 조건부 증여죠.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을 무슨 조건에서 해제 조건을 증여했다 이야기야. 요거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 현재 상태에서 유효죠. 증여효력이 발생해 얘한테 소유권 넘어갔잖아. 그래도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효력이 소멸, 소유권 돌아오죠. 그럼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로 돌아간가요? 무로 돌아가죠. 무로 돌아가잖아요. 따라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거꾸로 유동적 무효이다. 유효겠죠. 현재 유효인데 해제 조건 성취되면 무효로 돌아가니까. 이런 걸 갖고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공짜 문제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것이 쥐약이에요. 쥐약. 아무 생각 두드려 외우고 다니니까. 정기조건, 해지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답은 5번이고 답은 5번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은 1번은 구분소득 공유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팔려고. 1번 며칠 전도 가르쳐줬잖아. 명의이딱 약정 해지를 원해서 각 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하죠. 지분 넘길 때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 2번이 틀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2번이 왜 틀렸나요? 5번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말이야. 원래 동시행항변권은 항변이라는 명칭을 할 때 앞에 동시행항변권을 뭐 해야지? 온용해야지. 행사해야지. 효력이 발생이 되죠. 특히 법정에서는 피의고 동시행항변권이 온용되지 않는 한, 피의고가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피고 동생강백권을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해서는 안 되죠. 그게 5번 질문이라고. 근데 외가 있잖아. 저번 주도 가르쳐 드렸어. 외가 있잖아요. 동생강백권을 뭐 할 필요도 없이, 행사할 필요도 없이, 주장할 필요도 없이, 온용할 필요도 없이 동생강백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다음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집중 따라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저번 주도 가르쳐 드렸어. 그게 2번이야. 저번 주도 가르쳐 드렸다니까. 2번이 틀렸잖아. 뭐가 틀렸나요, 거기서는? 행사하지 않은 채 그게 틀려있죠. 요건 행사할 필요도 없다 그 이야기야. 존재란 말을 한자로도 써줬잖아요. 한자로도. 이걸 존재효라고 한다고. 동시행함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안 진다니까요. 동시행함이 행사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그 2번은 집중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저번 주도 가르쳐 드렸다고. 좀 정리 좀 해보시라고. 원칙 예외 탁탁 정리. 그래서 이런 것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잖아 저번 주에. 5번 지문하고 비교하시라고 그때도 가르쳐 드렸어. 3번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원칙 동시행함백 행사 못하지만 외가 2가지 있다고 가르쳐 드렸죠. 이것도 저번 주에 가르쳐 드렸어. 그 중에 하나가 3번 지문이야. 불안한 항변권이죠. 4번의 경우는 마찬가지. 이것도 저번에 가르쳐 드렸고. 요즘 동시행함변권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 중 하나가 4번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때 손해배상 채무는 뭘 말한다고 가르쳐 줬나요? 원래 매매 같으면 소유권의 채무하고 매수인 후 대금 지급이 동시행관계인데 매도인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그럼 이 손해배상 채무하고 매수인 후 대금 지급 채무가 이전이 동시행관계다. 그 판례라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이때의 손해가 뭐냐고 내가 묻거든 거야. 전부배상이라고 그랬죠.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공부 좀 하시라니까. 그 수업 시간 오면 좀 수업 좀 들어요. 집중해서. 다 칠판. 이건 매 주마다 가르쳐줘도 일이 되면 묻지되는 거야 이게. 에이? 매 주마다 지금. 건물 매매했다. 계약 체결한 이후 원래 얘 소유권 채무하고 얘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잖아요. 얘 귀책사에서 멸실이 됐다. 그럼 채무 불이행이죠. 그 중에 이행 불이행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첫째, 여러분 내 구조서에 이것만 들어있잖아. 계약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고 이렇게 원상회복. 근데 이건 하수들이 한다고 그랬잖아. 하수들. 여경이 이 건물 값어치가 매매된 1억인데 계약처량이 한 2억으로 뛰었다. 그럼 나 뭐 하고 싶다. 1억 줄게. 목적물 값어치 해당 액수만큼 손해배상 해달라. 그런 걸 뭐라 한다. 전부배상. 매 주마다 가르쳐 주잖아요. 에? 얼마나 가르쳐 줘야 되나 이게. 에? 이행에 가려면 손해배상. 이거는 계약을 해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대금 뭐 할 테니까 줄 테니까 값어치 해당 액수만큼 배상해달라. 그 전부배상을 말하죠. 에? 그럼 얘가 전부배상 부담과 대금 지급 채무가 동시행관계다. 그 이야기고. 그거 좀 깨우치라고 저번 주도 가르쳐 주었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8번은 쉽게 풀었을 거고. 혼동은 성질상 말소된 기업시에 제한물권은 바로 소멸해야죠. 점유취득 시효한 뒷골랑이 잘 봐. 지역권의 취득이에요. 요거 등기해야 돼. 소유권의 취득도 등기해야 되고. 그러나 미인범처럼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좀 비교하라고 저번 주도 목 찌르지라고 가르쳐 드렸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공유주분의 포기는 작년 여러분 시험 보기 이틀 전에 나온 판례니까 합의주분의 포기나 마찬가지로 등기하다고. 1번 판례는 2013년도 판례인데 나오자마자 여러분 시험에 재작년부터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한 판례고.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에 의해서 현물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요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협의한 분할하고 동일시하니까 186조. 니은 득은 니을 등기해야 되고 답은 2번이고. 9번 같은 거는 요령을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시간이 본 시험 중에서 정말로 시간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3초 이내 정답 고르는 요령을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저 9번 같은 거는. 그 요령 그대로 쓰면 답이 금방 나와버려. 몇 번인가요? 3번이죠. 정말로 본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냥 이런 걸 숨죽게 읽으면서 다 고르고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무슨 날짜만 딱 체크해버리면 답이야. 그 대신 이제 답은 3번이고 내용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요거는 지금 승낙 기간을 지금 9월 20일 냈는데 얘는 이제 보통 경우는 뭐 승낙기간 내에 충분히 승낙이 정액되어 돌아도록 발송을 했는데 어떤 사정에서 지나서 도달했다. 그럼 528조. 얘는 얘한테 뭐 하라? 승낙 연차그 통지하라. 근데 여기 사례에서 연차그 통지를 하지 아니었다고 했죠. 연차그 통지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연차간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계약이 성립이 안 되지만 청약자가 이제 굳이 계약을 채우고 싶으면 연차간 승낙을 530조에 새로운 청약으로 봄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는 게 있고 근데 여기서 연차그 통지 안 한 거니까 더 쉬워. 그러면 승낙기간에 돌아온 관중대가 계약은 성립이 되는데 며칠자로 성립하냐? 요거는 격지자니까 531조에서 승낙의 통지를 뭐한 시점? 발심. 계약의 성립 단축시키고 있어. 그거 물어보려고 이런 사례를 냈기 때문에 정본 시험장 가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오기 때문에 바쁘면 읽을 때도 시간이 남을 때도 마찬가지야. 아무 생각 없이 입고 앉았으면 그 읽는데 2분이 가버려. 가분을 써 토지를 사고 싶어. 의뢰가 아무 생각 없네. 9월을 발송하고 20일 답장 요구고 7일 편지를 받고 못 넣으면 날짜가 뒤지게 많아나 9월 10일 발송 이러고 앉았는 거야. 이러고 사람 미쳐버리라고. 에이? 요거 하면 딱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승낙기간하고 승낙기간 항상 체크해야죠. 왜 그 날짜에 승낙이 도달된 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승낙의 통지 뭐한 시점하고 발송한 시점하고. 근데 이제 본 시험장에서는 너무나 시간이 없다. 이건 3초 이내에 정답 고른다. 그러면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발송한 날짜, 승낙의 통지 발송한 날짜에 그것도 확인해서 그 날짜 계약 성립한다 하면 100% 답이고.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는 함정을 좀 넣어놨는데 문제는 아주 쉬워요. 갑이 자기 소유 역세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의 보증금 1억 원, 올차임 300만 원을 임대한 경우 법률관계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틀린 것은 1. 임차인 을이 요거는 이제 판례에 나오는 사례를 그대로 지금 A를 드러났는데 판례에 나오는 사례를 임차인 을이 역세 건물에 유리 출입문과 사실을 설치를 했다. 이를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 독립한 부속물에 볼 경우 전제를 해준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이 되니까 646조에서 임차인은 부속물 매입 조건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용상한 조건과 달리 부속물 매입 조건에 관한 646조는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 부속물 매입 조건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예요. 그거 이해하고 나서 묻는 것이 1번이고 답은 1번이 틀려있고 뒷글이 틀려있잖아. 갑을사의 부속물 매입 조건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 임대에서 부속물 매입 청구할 수 있다. 틀려있잖아. 이 특약이 있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특약은 뭐니까? 무효니까 646조는 강행 규정이다. 그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뭐야? 이 판례가 부속물 매입 조건에서 가장 많이 집중 출제되는 판례로 내 노래를 불러주세요. 위 1번 지문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익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한 경우는 부속물 매입 조건 인정이 안 되죠. 원래 이제 법규상으로는 임대차 종료를 묻지 않고 부속물 매입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판례는 토지 임차인이 갖는 지상 매입 조건하고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번처럼 보고 따라서 요게 학설이나 법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중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3번도 판례 나왔냐 예를 지금 거기다 들어놓은 건데 위 X 건물이 사무실 용도 건물인 경우 여기에다가 주방을 만들어서 음식 영업시설을 했다. 자, 부속물을 하면 목적물 자체의 객관적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속시켜야지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임차인이 자기의 무엇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것은 부속물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본 건물 용도가 사무실
용도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방을 만들어서 음식 영업실을 해봐야 건물의 효용가치가 높아질 일 없잖아요. 요거는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 시험은 이 사례를 바꿔서 출제를 했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사례 문제로. 어떻게 바꿨다고 해놨나? 요 3번 사례에서 음식점이 아니라 그 용도를 음식점 건물하고 딱 줘놨죠. 우리 시험에서는 UX 건물이 음식점 용도 건물인 게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음식점 영업시설이 부속물이 되겠죠. 그런 거 깨우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임차인이 자기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것은 부속물이 아니다. 그 이야기고. 그것도 그냥 애우고 다니면서 꼴보기 싫어서 A 털어놓은 거예요. 판례에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도 조심을 해야 될 거지. 옛날에 이제 이런 게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 최근에 이제 자주 나오니까. 요 건물에 멸실이 됐다. 예를 들어서 화재로 멸실이 됐다. 그러면 임차인은 설령한 가로서 주임을 가지고 목적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요 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차후 불능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건물이 지금 임차인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받을 것이고 임차인한테. 따라서 임차인이 차후 불능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 불능이 자기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임대인 말고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 5번의 경우는 보증금 가지고 쌈박질을 벌였다. 차임을 주었다 못 받다 쌈박질을 벌였다. 이에 관한 입증 책임 누구겠는가? 두 개 판례를 묶어놓은 거예요. 두 개 다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임차인. 두 개 다 임차인한테 입증 책임. 그 이유도 일부러 써놨어. 그 이유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 11번의 경우는 갑은으로부터 그 소유 주택을 매수한 후 등기까지 마쳤다. 그 갑이 매수한 주택에 이사하려고 보니 이미 그 주택에는 병이 을로부터 주택 임차가 거주하는 상태였다. 순서 바꿔놨네요. 여기서는 이제 을이 임대인이에요. 병이 임차인이고. 하겠나요? 그 임차인 소유 건물을 갑이 매수했고 갑이 매수인이고. 이 사례는 아직도 이런 것이 워낙에 민법의 기초인데 그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순서를 보면서 좀 법리관계 따지는 훈련 좀 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아직도 이런 게 좀 안 된 사람, 단골로처럼 이우기만 하고 악수거든 이 사람들. 지금 을이 임대인이고 병이 임차인이고 요 갑이 매수인이라고 말이에요. 요걸 주택으로 해놨고 그러면 얘가 소유권 취득. 이 경우에 첫째, 요게 주택이기 때문에 얘가 임차권을 가지고 저 새로운 소유자 대항할 수 있는 이걸 검토하는 건데 대항할 수 있는가? 물론 621조 등기하면 당연히 대항하죠. 근데 이건 주택이다 보니까 1번 치면 맞고 등기를 안 하더라도 뭐 하면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1번 그거 써놨잖아. 맞잖아 1번.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얘가 저 대항력을 갖췄다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했다. 그러면은 대항력 갖춘 상태 주택이 양도됐으니까 주택임대차법법 몇 조 몇항 조문도 아주 지급대로 가르쳐 3조 사항에서 양도는 모든 법률상의 주인은 양순에게 생겨된 거 이거 추정이 아니라 본다요. 따라서 이자 보증금 반환점을 소멸하고 얘한테 보증금 생겨되니까 보증금 반환 이렇게 한다. 2번 첨은 맞죠? 순서대로 써놓은 거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3 맞는 거 확인하세요. 이번에 얘가 대항력을 갖추질 못했어요. 못 갖추면 임차권 가지고 얘한테 대항을 못하니까 명도해야죠. 대항력 없을 때는 명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 임대인한테 종래 임대인한테 무슨 책임 묻는가 저번에도 가르쳐 줬는데 얘한테 뭔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책임 묻나요? 얘한테 아무 데서나 담보 책임 하지 마시고 대항을 못하면 명도해야 될 거 아니요.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이렇게 묻는 거이고 그 아무 데나 붙이지 마시고 얘는 얘한테 얘는 기간 만료 시까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줄 의무를 부담하잖아. 임대인은 그거 이행 못 했잖아. 기간 만료되기 전에 명도했으니까. 따라서 얘는 얘한테 차후 불능을 한 손해배상 책임 묻고 저번에도 가르쳐 드렸다고 이 사례를 그 순서도 정리 좀 하라고. 그 손해배상 책임 면하기 싫으니까 얘는 주택 양도할 때 뭐 하는 거이고 이자율 얘야 승계받는 거 특약 등을 다 맺는 거이고
3번 맞죠? 얘한테 채무료는 손해배상 책임 문다니까 이렇게 임차인은 기간 끝나게 살지 못했으니까 4번 맞는 거 확인하세요. 여기서 담보 책임이 나오는 거라고 4번의 경우에 얘가 대항력 갖춰버리면 얘한테 명도 거절하잖아요. 그럼 얘는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임차권을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얘한테 담보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인 이후 매도인한테. 그게 4번이에요. 지금 순서 이해할 수 있어요? 대항력 갖춘 경우 못 갖춘 경우 그 순서를 써놓은 거라고. 지금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시험장 갈까 봐서. 요 4번은 그냥 대항력 버리면 얘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임차권을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 얘한테 담보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575조에서 그게 4번이라고. 4번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사 번 질문. 요 갑이 지금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얘가 대항력 갖췄으면 명도 거절하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의 제한을 받잖아요. 기간 끝나면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럼 얘한테 책임 물어야 될까요? 매도인한테. 요게 몇 조 담보 책임이요? 575조. 영육직권에서 고려가 채우는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그걸 써놓은 게 4번이라고. 4번이 틀렸잖아요. 선이기만 한번 담보 책임 묻잖아요. 얘한테 선이 무과실이 아니고. 4번이 틀렸다니까요. 계약책을 매수인 갑은 이를 몰랐고 이에 대해서 과실이 없는 경우 하나서 이게 잘못됐다고. 물건 하자든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이 되지만 권리하자는 선이기만 하면 된다고 목 찢어지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저번 주에도. 그 4번이 틀렸잖아요. 그게. 선이기만 하면 된다고. 이 경우는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고 목 찢어 가르쳐 드렸잖아요. 물건 하자든 담보 책임만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이라니까요. 요거는 권리하자잖아. 575조.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인 경우니까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겠죠. 이 575조는 악의자는 담보 책임 못 물으니까 선인 경우 안에서만. 그 선의자는 언제부터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그 기산점을 항상 점검해야 되고. 답은 4번만 틀렸잖아. 진짜 이런 거는 꼭 좀 정리 좀 하셔. 이게 민법의 기본이라고. 지금 요번 케이스는 민법의 기초를 많이 넣어놨는데 이해도 못한 사람도 있을까 봐 좀 정리 좀 해보라고. 기초에 대해서. 임대차 관련된 이런 사례는 직업도록 나오니까 대항했을 때 안 했을 때 대항하면 얘한테 무슨 책임이 있고 이런 관계를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고 말이야. 그걸 정리하라고 넣는 문제가 11번이라고 막 지문을 순서대로 해서. 집에가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12번의 경우는 요즘에 매매 대신에 교환계약을 냈을 때가 가장 어렵다고 그러는데 모르면 매매하고 똑같이 사고라고 그러죠. 교환계약도 매매하고 마찬가지로 법적 성질이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불호식계약이고 똑같죠. 낙선계약이고. 딱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처럼 담보책임이 똑같이 인정이 되고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항변권 이연부담도 똑같이 인정이 되죠. 근데 그걸 이제 사료를 냈을 때가 똑같은 건데 바꿔서 내면 상당히 어렵더라. 그 훈련하는 거예요. 12번의 경우는 각과 다른 간명의로 등기된 X 건물과 을명의로 등기된 Y 토지를 교환한 계약처를 체결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우리 시험도 최근에 여러 번 출제가 됐어. 사례로. 그래서 연습에서 좀 적응을 하는 거예요. X 건물과 Y 토지의 가격이 달라서 가별로부터 1억 원을 보충을 지급받거나 사례는 아주 간단한데 상대방은 1억 원을 던져주기로 한 거죠. 값이 다르게 이런 걸 뭐라고 부르고 보충금.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죠. 이거는 설명이 틀린 것은 1. 보충금 지급 약정에 따라 이 계약은 여전히 교환계약이다. 저당권 이전을 걸 약정했으니까 보충금은 이제 부차적으로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얹어주는 거이고. 이 맞는 거 확인하세요. 2번 질문. 계약 체결로 X금을 지진에 멸됐다면 이제 위험부담을 따져야 되는데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니까
여기는 당사자 쌍방 모두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이임을 부담해야죠. 여기서는 채무자가 갑이겠죠. 자기 X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부 부담자는 갑이니까. 이해했나요? 그럼 얘는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부 면하지만 상대방에게 이행을 하고 청구할 수 없지요. 따라서 상대방은 Y 토지 소유권 넘길 필요도 없고 약속한 보충금 1억 지급할 필요도 없고. 답은 2번이 틀렸잖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공부가 좀 훈련이 돼서 이런 것도 순식간에 5초도 안 걸려서 이게 뭔 문다 금방 파악하는데 얄미로 공부한 사람도 이게 어렵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각각 담보책임 부담한다. 유상계약이니까. 4번 판례는 지겹도록 나온 판례죠. 저 뒤에다도 이걸 자세히 써놓은 거 지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 갑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 X 건물의 시가로 고지했다 해서 이게 기망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 그 판례고. 5번이 문제인데 요게 이제 5번 지문은 우리 본 시험에 나온 문구를 내가 토시안 안 받고 그대로 써놨는데 이게 지금 본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시험에 2년 전에 나온 건데 5번 지문이 뭘 물어본지는 보니까 다 틀리고 나왔다고 말이야. 한번 연구해 보세요. 5번 지문 그 답은 2번 다 골라 공부 좀 하시면 같다. 그거 하라고 넣어놓은 거 아니야. 실제는 5번 가르쳐 주려고 넣어놓은 거라고 말이야. 이거 뭐 물어본 거예요? 5번 지문이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해놨다면 어른 건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보충금제를 가격에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순서를 밟으면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 번 이 전문을 꼭 점검하라고 노래를 불러줬는데 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은 목적물로서 생긴 과실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그에 대응해서 매매대금 1억이다. 그러면 이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587조로 이 조문은 꼭 점검하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제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은 목적물로서 과실 취득하고 요 과실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 요게 저 번거로우니까 대신 목적물 인도할 때까지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랬으니까 매도인이 인도할 때까지 취득하는 과실하고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대금에 대한 이자는 뭐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결국 상기하는 걸로 본다. 이게 587조 이렇게. 그러면 얘가 목적물을 인도했다. 그럼 얘는 이제 인도 받았으니까 거꾸로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되겠죠. 역으로 이 말 듣겠어요? 요걸 지금 이해해 두는 것이 5번 질문이라고 말이야. 이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니까 587조가 그대로 적용이 돼. 그럼 보세요. 상대방은 건물을 지금 인도받았다고 돼 있죠. 그럼 인도받는 날로부터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게 돼 있으니까 보충금에 대한 이자를 당연히 가격에 지급해야 되겠죠. 587조에서. 이런 게 제일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13번의 경우는 머리 좀 식히라고 그냥 공짜 문제 하나 넣어놨는데 다음은 3번이죠. 지역권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취득 가능하고 자기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고 이게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 가로 열고 이제 잡종재산을 써놓은 거는 아직도 이제 판례는 잡종재산으로 주로 되어 있겠죠. 옛날 판례니까. 여기 이제 2009년도에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 시험도 재작년부터 잡종재산으로 표현 안 하고 일반 재산으로 표현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판례에서 말하는 잡종재산이니까 아직도 이런 걸 모르는 사람 때문에 가로 열고 잡종재산 또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시효취득 가능하고 집 앞 건물의 공용 부분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요게 최근 판례인데 나오자마자 지금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줬어요. 이유가 집 앞 건물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왜 집 앞 건물에 대한 공용 부분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한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번 주에 가르쳐 줬어요. 되세요. 이유. 그 집 앞 건물법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가르쳐 드렸다고.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이 허용이 안 돼 집합건물에서. 이게 이제 온실 사건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온실이 이제 공용부분으로 이제 분양이 됐는데 어떤 녀석이 요거를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장기간 점유했다. 그래서 논란이 된 사건하고 예를 들어 줬는데, 요게 지금 시효취득이 불가능. 그 이유를 저번 주에 그렇게 딱 일주일 전에, 그 이유 두 가지가 집합건물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이유가 뭐인가요? 왜 내가 물어보냐 그러면, 그날 또 여기다 칠판을 몇 번을 두드렸어. 이거 좀 쳐다보라고. 그때도 그냥 들은 신척도 안 해. 짜증이 확 솟구쳐가지고 한 5분을 두드렸어 내가 저번 주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됐잖아. 네? 저번 주에 듣지도 안 하고. 공용부분이나 시효취득 허용이 되면 원래 집합건물상 전유 부분하고 공용부분은 뭐가 안 되는데, 분리처분 허용이 안 되는데, 분리처분되는 셈이니까 집합건물 취지에 반하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조문이 66개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조문을 내가 저번 주에 가르쳐 줬어. 그게 이거하고 관련 있다고.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그 조문이 가장 많이 나와. 집합건물 조문 숫자 66개, 이걸 다 책에다 설명 50페이지가 넘어 풀어. 이게 다 한 문제 풀니까 공부하면 미련 똥차로 하고 말이야. 그래서 15조 1항에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내가 가르쳐 줬다고. 이게 뭐인가 이게. 공부도 설명도 안 듣고 수업 시간 와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이게 의외로 상상을 줄 때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공용부분의 변경을 한 사항은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된다고? 실담대로 말고 4분의 3이에요. 구분 소유자가 4분의 3, 재건축이 5분의 4고 의결권은 4분의 3이죠. 이 거쳐야지 공용부분의 변경을 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공용부분에서 시효취득 허용이 되면 이 의결정족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건물 취지에 반한다. 요게 두 가지 이유. 요 두 가지 이유가 집합건물에서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의결정족수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불과 일주일 전에 거품 먹고 칠판 두드리니까 짜증만 잔뜩 나가지고 인상만 팍팍 쏘고 앉아 있던 말은 일주일 만에 물어보니까 빵점 맞고. 에이? 이유를 잘 깨우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일부에 대한 등기를 해야 돼. 일부에 대한 등기는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저당권은 상징적으로 시험에서 잘 물어보니까 넣어놓은 건데 뭐 때문에 넣어놨을 건가요? 시효취득은 가장 핵심 요건이 일정 기간 목적물을 뭐 해야 돼? 점유해야 된다고. 저당권은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건이니까 그 상징적인 것 때문에 저당권을 간혹 물어보니까 그 넣어놓은 거란 말이야. 따라서 니을 비읍 두 개가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14번의 경우는 여러분 25회 때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을 시켜놨어요. 그 지문만 약간 바꿔놨다고 말이야. 갑은 이런 이제 사례가 요즘에 하도 많이 나오길래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엑스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병이 엑스토지 저당권 취득. 그러면 갑이 1번 저당권자, 병이 2번 저당권자, 을은 채무자. 이렇게 돼요. 사례는 아주 간단한데 이거 가지고 이제 등기하거나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본시험 때 25회 때 이 사례가 나왔고 다만 지문만 이제 제가 약간 변형을 시켜놨단 말이야. 답은 일단 1번이고 갑은 저당권을 배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부종성 소반성 때문에. 답은 누구나 맞게 1번 해놨고 문제는 2번부터가 아주 중요한데 나대지에 맨땅 엑스토지가 지금 나대지라고 말이야. 갑의 저당권 1번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채무자 을이 저당권 설정이야.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럼 순서 잘 보세요. 지금 366조 법정이사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요 나대지 이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중에 설정자가 건물을 촉조했다. 이런 경우는 366조 법정이사건은 성립이 안 되죠. 여기 이제 306조 가장 기초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나대지에 1번 저당권이 먼저 칠판 1번 저당권 설정이 되고 나중에 얘가 건물을 딱 축조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토지 위에 병합으로 2번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럼 2번 저당권이 성립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이때 이제 2번 저당권자가 이 토지를 경매 신청 토지가 낙찰이 됐다. 그럼 건물 소유자 얘다. 얘한테 360조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는가? 이걸 묻는 건데 당연히 성립될 일이었겠죠. 왜 안 될까요? 여기 지금 후순위자가 경매 청구도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한단 말이야. 그럼 얘도 배당에 참가해서 1번으로 배당을 받았는데 자기가 저당권 설정 받을 당시에 나대지였잖아. 그럼 이거 2억으로 파고 이렇게 빌려줬는데 나중에 건물이 축제됐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낙찰이 되더라도 얘한테 불축의 손해를 줄 수 있잖아. 이 저당권 소멸이 됩니다. 낙찰대금 떨어지니까 법정은 성립하면. 따라서 1번 저당권을 설정될 당시에 나대졌다가 설정자 후에 건물 짓고 이어서 당해 토지 위에 2번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2번 저당권자 경매 신청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1번 저당권자는 부호돼야 되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이상은 성립될 일이 없다. 그 사례 쏘는 거예요. 2번에 따라서 맞고 아니 틀려있고 의뢰는 법정이상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3번은 한눈에 봐도 틀렸다면 금방 알겠죠. 불법 말소 등기란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당해 등기 벗어난 물건은 소멸이 되지 않는다. 3번은 여러분 본시험에 나온 원본 그대로 수록해 놓은 거 3번 지문은 틀려있잖아. 4번은 해보세요. 지겹도록 가르쳐 드렸어. 지겹도록 틀려있죠. 여기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낙찰이 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경락과 동시에 언제나 소멸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회복등기 청구가 불가. 대신 이제 배당에서 얘가 제외되면은 선배당받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4번은 틀렸고 5번은 뭐 물어봤나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그대로 그게. 그래서 이 문제를 수록해 놓은 거라고 하면 사례를. 요즘에 많이 모르는 등기의 불법 말소라든가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효등기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걸 세트로 지금 물어볼 수 있어요. 5번은 무효등기 유형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요거는 1번 저당권이 무효다. 변제 등을 해서. 근데 2번 저당권자 병이 있잖아요. 근데 후에 각과 어림 간명이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으로 담보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을 해버리면 큰일 난다고 말이야. 여기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 병이 있잖아요. 원래도라면 병이 1번이 소멸하면 2번 1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병이 1번 저당권자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 각과 어리 약정을 맺어서 무효인 간명의 저당권 등기를 써먹어버리면 이게 새로운 채권을 담보하기 저당권 1번이 돼버리니까 병에게는 불축의 손해를 주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병이 등기부상 이해관계는 해당이 되고 따라서 무효등기 유형은 유용하기로 합할 때까지 사이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니 그렇죠. 없을 때 안에서 유형이 허용된다고 보니까 5번 질문 당연히 틀려있고 따라서 2번의 경우는 법정기상권 1번이 이제 맞는 거고 3번 4번은 등기의 불법 말소 5번은 무효등기의 유용 문제 세트로 물어보는 문제하고 25의 기출문제인데 약간 내가 변형을 시켰지만 원본을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맞춰야 되고 이런 것도 15번의 경우 이제 공유에 관해서 1. 3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가부 동의 지분 물어봤어요. 이것도 몰라도 틀릴 일 없는데 이걸 깜빡하면은 지문을 잘못 읽어본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지분 처분을 묻는 거 1번에 그러면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가 없죠. 따라서 1번은 틀려있죠. 공유물 처분이 아니고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면 전원으로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지분 처분이고 2번 응용을 하라고 지금 써놓은 건데 3분의 1 지분권자 을이 가부 그러면 갑이 이제 지분이 3분의 1이라는 소리인데 가부 독립 세기토를 병역이 임대 여기까지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가반수를 결정하는데 가부 지분은 지금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원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상대방 동의자 동의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냐 무효냐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것도 569조가 똑같이 적용돼요. 타인은 물건이나 권리하던 매매는 유효이듯이 임대차 계약 자체는 물권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는 처분권은 필요 없잖아.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이다? 유효니까 2번 일단 틀려있는데 매매를 지금 임대차로 바꾸는 거야. 원리가 똑같다는 걸 깨우치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진짜 물어본단 말이야. 따라서 2번 일단 틀려있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이 병이란 놈에게 지금 임대차 계약 채는 것 자체는 569조에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임차인에게 목적물이 실제 인도가 돼서 얘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고 채권행위니까 그 실제로 인도가 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이야. 요 점유는 어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얘가 갑이란 놈은 3분의 1밖에 안 돼. 어디가 붙냐? 을이란 놈이 3분의 1 지분권자고, 그러면 갑이 지금 3분의 2라는 소리인데 얘 동의 없이 얘가 지금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그럼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야. 근데 인도가 돼서 요 임차인이 점유를 했다. 요거는 여기 과반수 지분권자 갑에 대해서는 요게 무슨 점유냐고 내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점유했을 경우는.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얘한테, 요 임차인한테 불법 점유니까 목적물 전부를 반환하라고 반환 청구하는 거 얘한테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얘 동의가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 자체는 물권행위 아니라 무슨 행위니까? 채권행위니까 채권행위는 유효잖아. 569조에서. 따라서 2번은 일단 틀려있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물어본지 금방 아시겠죠? 구분소조 공유에 드러났잖아. 3번은 구분소조 공유, 분할 청구하는 거 아니잖아. 이 경우는 상호 명의인딱 해당이 되니까 명의인딱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지 분할 청구하는 거 아니죠. 그 3번은 다 틀려있잖아. 이런 거 다 읽으면 자신은 못 풀고 단어 딱 2개 보고 하세요. 구분소조 공유 상호 명의인딱 지겹도록 가르쳐드려서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거짓말 좀 100번 가르쳐드렸네. 2주 동안에 거짓말 좀 보태면. 4번 요거는 연 5년째 시험에 나온 판례를 지금 매도하는 것이고, 4번 질문은 3분의 2는 가반수 지분권자고, 갑이 의료 동의 없이 엑소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해야까지 요거는 적법하죠. 가반수 지분권자니까. 따라서 의료는 공유물을 보존하기로 엑소지 전부를 자격하는 걸 청구할 수 있다. 틀려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면, 요 지문을 바꿔야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 3분의 2 지분권자 갑 말고 거꾸로 3분의 1 지분권자 을이 이렇게 하면 갑은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요걸 이제 묻는 이유는 4번은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도 무슨 행위에 속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지분 후 과반수 결정한다. 시험에 5년째 나오는 그 판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딱 단어 2개 보고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고, 지금쯤은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 이야기고. 답은 5번인데 이것도 몇 번 주저를 시켜줘서 이것만 제발 속지 마시라고. 병이 3분의 2 지분권자 갑으로부터 엑스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게 예컨대 임차인 같은 애,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요 임차인 병을 상대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잖아요. 이거는 점유배제 청구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얘한테 차임 상당일 부당이도록 반환 청구도 못하고. 답은 5번이고 16번, 17번은 17, 18번 세 문제는 10초씩 걸려서 1분에 세 문제 풀으라고 머리 식히라 노는 거예요. 16번은 답이 5번이죠. 전세권의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뭐 하잖아. 17번은 1번이자 단독행위는 꼭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 가야 돼요. 단독행위의 경우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케 만들 수 있으니까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있거나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단독이라고 그랬죠. 채무 면제, 유증 이런 거는 조건 기한 붙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잠시 버려놓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도 물어보니까 그러면 불능 조건하고 기성 조건은,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되어 있는 법률행위 해보세요. 정지 조건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니까 무효잖아. 정지 조건은 성취가 돼야 유효니까.
4번은 149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조건에서 집중 출제되는 조문이라고 그랬죠. 149조 조건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자, 한 장 묻는다 말이야. 3번하고 5번 이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될 건데 답을 몇 번이 답인가요? 2번하고 5번 중에서 골라야 될 건데. 자, 그러니까 돌아불고 싶은 거라 이게 지금. 5번이 틀렸잖아요. 5번이 그렇게 주지를 시켜줬구만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시간 중에 주지를 시켜줘. 근데도 틀리면 묻지대요 이게. 저번 주에도 일주일 전에도 10분씩 가르쳐 드렸구만은 조건에서. 조건부 법률은 이미 성립이 돼 있다니까요.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라니까요. 성립여부가 아니라고. 효력발생 또는 효력소멸이라고. 정지조건 같으면 효력발생, 해제조건 같으면 효력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라니까.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은 돼 있는 상태에서 성립여부 이거 항상 신경 쓰라고 노래를 불러줬다. 이걸 집중 시험에 내는 거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 말이게. 실력 부족이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2번 지문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라고 말이야. 2번 지문도. 그 옛날에 소멸시효 때 한꺼번에 다 가르쳐 드렸다고. 무료 특강할 때도 소멸시효 할 때 여러분 시험에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 2번하고 5번이 헷갈리라고 딱 밑박 깔아놨다면 여지없이 2번 고르고 안 좋고 5번은 맞다고 악쓰고 다니니. 소멸시효도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가 이게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무료 특강할 때 집중 가르쳐 줬단 말이야.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개념을 생각을 해보세요. 권리자가 권리를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설명할 때 설명 좀 들으셔. 이런 거 지금 시간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친다. 무료 특강할 때 1시간 정도 소멸시효 재측기 하나 집중 가르쳐 드렸어. 그때 여러분 시험에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가가 4-5번 출제됐는데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고 그때 집중 가르쳐 드렸다고. 그때 요 2번이 여러분 시험에 나왔다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원리를 깨우치고 가시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2개는 반드시 해보시고. 채권은 10년, 물권은 주로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위에는 소멸시효로 소멸이 안 되니까 20년.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기간 경과 동시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게 소멸시효예요. 그러면 이 소멸시효 10년은 채권 같으면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 상식으로. 따라서 예를 들면 가별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빌려준 날짜 2010년 5월 20일, 갚기로 한 날짜 2012년 6월 10일. 얘는 언제부터 계산해서 10년간 권리 행사하면 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는가? 그거 묻는 거예요. 이 날짜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말이야. 언제부터 권리 행사 가능해요? 이행기가 도래해야지. 이때부터 몇 년? 10년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말이야. 뭔지 알아들어요? 근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에 나왔다면 2번 지문이야. 우리 시험에 나온 거라 그 말이야. 2번은 상식이잖아. 똑같이. 가벼울에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면 1억 원 주겠다 했을 때 이자 조건부 권리는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이 돼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권리 행사 뭐 하잖아. 돈 달라고. 합격해야지 1억 원 달라고 하죠. 그러면 정기조건부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조건이 성취된 때로.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 이렇게. 2번은 맞잖아.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될 것이고,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될 것이고, 무료 특강할 때 일요일 날 뒤지게 가르쳐 드렸다 그 말이오. 1시간 날 잡아서. 그걸 떠나서도 5번 같은 거 2번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오. 이걸 이렇게 단답시로도 물어볼 때도 틀리지 마시고, 우리 시험에 단답시로도 많이 나온다 그 말이오. 5번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있어서 조건의 성취는 여기 이렇게 합격하면 뭐 하겠다. 이게 정지조건이잖아. 이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네, 효력 요건 이렇게 단답시로도 자주 나오잖아, 우리 시험에. 이미 성립은 돼 있잖아요. 에? 좀 틀리지 마시라니까. 혈압을 나서 돌아보고 싶으니까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이런 거 안 틀려야 된다니까요. 어려운 거 틀리면 이해가 가는 거라고. 성립은 된 거예요. 에? 대답해놓고 오후에 또 모이고 있으면 또 틀고 나온다고요, 여러분은. 실수가 아니라고. 이거는 실력 부족이에요. 이거는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자꾸 아까 이런 거 다 실수 아니에요. 예? 아까 앞에서 방해방 정했구나. 방해방 요걸 미스로 바꿔치기 잘하는데 방해방 및 손해물 담보청구 이미 틀린 거죠.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고. 방해방 정권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민법에는 말장난하는 게 없어요. 이런 것도 틀리고 나서 머리 끄고 앉아 실수였다고. 아니라고. 실수. 방해방 조건 나오면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 다음에 조건의 개념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고. 그러죠. 법률에서 성립은 돼 있는 거니까 그 부분 딱 확인한 거이고. 그게 안 됐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전혀 기초가 안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8번은 2번이죠. 무효인 법률의 주의는 139조. 원래 이런 가장매매, 허위표시는 무효다. 요걸 유효로 하겠다고 추인을 백날 해봐야 무효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뀔 일은 없고, 요거는 확정 무효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대신 이제 139조 단서에 가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보죠. 소급역 인정이 안 되니까 이번이고, 무권대행의 추인은 처음부터 적법한 대행에서 관계하니까 소급역 인정이 되고, 해제 취소는 당연히 소급역 인정이 되고, 시효 취득은 제도 취지에 따라서 당연히 소급역 인정이 되고, 점유 개시 시효로 소급이 되죠. 문제는 상속재산의 분할인데, 이거 딱 본 순간에 무슨 느낌 안 드나? 이것도 저번 시간에 목지자고 가르쳐 드렸어. 저번 주에 공유물을 분할하면, 이거 깨우치라고 말해. 공유물을 분할하면 분할의 효과는 소급효과 인정이 안 되죠. 공유물 분할하면 분할 효과는 소급효과 인정이 안 된다고 저번 주에 가르쳐 드렸다니까. 이거 좀 신경 쓰라고. 왜 소급효과 인정이 안 돼요? 지분 후 매매나 교환을 말하니까. 매매나 교환처럼.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겠죠? 상속재산 분할할 때만. 상속재산 분할할 때만 상속의 특성상 상속 개시시로 분할효과가 소급이 된다고 저번 주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왜 그렇게 된다고 가르쳐? 187조부터 떠올려가면서 가르쳐 드렸잖아. 상속은 항상 법률관계 공백 상태를 방지해야 되는 거라고. 그 이유 좀 깨우쳐야지 이런 것 푸는 거라고. 법률관계 공백 상태를 방지해야 된다. 그게 상속의 특성이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의 효과부터 먼저 전제를 하셔야 된다 말이요. 요거는 소급효과 인정이 안 된다.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니까.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게 뭐이다? 상속재산 분할은 거다. 이것만 이제 상속 개시시로 분할 효과가 소급이 된다. 법률관계 공백성의 방지에서 저번 주에 10분 가르쳐 드렸단 말.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저번 주에 3시 가까이까지 수업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기억 안 나요? 3시까지 수업한지도. 나는 배고파. 아침부터 굶고 탈탈 점심까지 굶고 3시까지 가르쳐 드렸구만은. 저번 주에 3시 가까이까지 수업했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이 대붙잖아. 일주일 만에 다 옆에 넣어놓고 물어봤더니 다 틀고 나오니까. 다시 집중하세요. 다 칠판 뭐라면 집중을 할 때 제발 좀 집중하셔. 이것도 지금 모르고 앉았으니까.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를 말한다. 이 말도 지금 이해 못하고 있잖아. 우리 인간적으로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 못 알아듣고 있죠? 여기 지금 현물 분할은 지분의 교환이잖아요. 이렇게 갑이 지분 2분의 1, 을이 지분 2분을 이렇게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다고. 그럼 현물 분할을 쪼개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지분은 항상 내가 이 말을 하자. 공유물 전부에 효력을 미치니까 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유물 전부를 다 사용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요거 갖고 얘가 요거 갔으면 얘가 취득한 부분에도 을의 지분 2분의 1의 효력을 미치고 있을 것이고, 을이 취득한 부분에도 갑의 지분 2분의 1의 효력을 미칠 것이고, 요거를 서로 뭐 한 거야? 맛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 통째로 요거 네 가져라. 요게 현물 분할을 하고. 그러니까 지분은 교환이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뭐인가요? 어디 우리 언론으로 돌아가자. 분할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현물 분할, 나머지 두 개는 기억나세요? 어? 아니 그런 겁니다. 분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게 현물 분할이고 또 두 가지가 있다고. 그 뭐가 있냐고. 하나는 이런 게 뭐예요? 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을 돈으로 배상해 주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글자 그대로 가격배상 거래죠. 가격배상 거래잖아요. 이 말은 갑이 의뢰지분 2분의 1을 돈 주고 뭐 하는 거라고? 매수. 그 가격배상의 지분의 매매를 말하잖아요. 그죠? 또 이런 거는 뭐인가요? 요 공유물을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에 팔아버려. 현물 분할하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다 이게 통째로 팔아버려. 그냥 그 매각대금 가지고 지분을 부터 나누어 갖는 걸 뭐라 그래요? 대금 분할 그러죠.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 분할 방법이. 여기 현물 분할 지분의 교환이고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지분의 매매잖아요. 지분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는데 요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매매나 교환은 소급요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요 토지에 대해서 1월 10일 날 매매했고 3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님께 넘어가서 등기 전한 3월 20일자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등기 전 받다 해서 매매계약 성립시로 소유권 취득 시점 소급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지분의 매매나 교환을 말하니까 매매나 교환처럼 똑같이 소급요가 인정이 안 되는 거라고. 예를 들면 다 실판 보시라니까. 요거 현물 분할을 하는데 현물 분할은 협의가 성립된 시점이 4월 20일이라고 치자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언제부터 요거는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소리요? 소급요가 인정이 매매나 교환하고 똑같이 소급요 인정이 안 되니까 협의가 성립된 시점 4월 20일째 요거는 여기까 요거는 여기까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야. 뭐 말아요? 또 매매나 교환을 말하니까 똑같이 저번에 이것까지 가르쳐 담보 책임도 똑같이 인정이 되는 거라고. 내가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께는 하자가 없어. 근데 나 열받잖아. 그럼 얘가 얘한테 뭐라고 하는 거요? 요거는 매매나 교환을 한 거니까 매매나 교환은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묻잖아.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에게 하자도 책임지라고 담보 책임 묻는 거야. 그 중에 내가 재분할하자 이런 이야기라고. 그 대신 분할 효과가 소급이 되는 게 있다고. 그게 상속재산 분할하는 거라고. 예우자 그러지 말고 좀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갑이 토지 한 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날이 1월 10일이에요. 사망한 날이. 그 다음에 이제 초상 다 치르고 자식놈이 여러 놈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자가 얘네들이 이 한 필지 토지를 공동소유 공유하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아버지 초상 치르고 6월 20일쯤 협의해서 분할해서 형제들이니까. 그런 다음에 요거는 큰 놈이 요거는 둘째가 요거는 셋째가 이렇게.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시점이 6월 20일. 그럼 원래도라면 효과가 소급이 안 되니까 6월 20일자로 각각 소유권 취득이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난리 법적이 나쁠잖아. 상속은. 무슨 문제가 생겨버려요? 법률관계 공백 상태가 생기잖아. 왜 187조가 적용되는 거 상속은? 갑이 토지 소유자 사망을 했어요. 사망과 동시에 소유자가 안 되잖아. 근데 상속인이 등기 전 받아야 소유권 취득하냐. 그러면 등기 전 받기 전에 얘도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죽었으니까 소유자 아니고 얘는 등기 전 못 받아 소유자 아니면 이 토지는 무주물이 돼본다고. 법률관계 공백 상태가 생겨. 그래서 등기 없이 소유권 넘어가는 거 하는 거야. 상속 사망과 동시에. 이 원리가 여기서 그대로 적용이 돼. 상속은 법률관계 공백 상태를 방지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 이야기를 수십 번 해줬잖아요.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협의가 생긴 이 시점부터 각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보세요. 1월 10일 날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럼 소유자가 더 이상 될 수 없잖아. 권리 능력이 소멸되니까. 근데 6월 20일자로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면 1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 토지는 누구 거요? 이런 문제가 생겨본다고 말. 참말 알아들어요? 요건 방지해야지.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효과는 협의가 성립된 시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로 소급이 되는 거라고. 1월 10일자로 요거는 큰 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더 이상 나 못 가르쳐. 이종됐어 말이잖아. 일주일 전에도 가르쳐줬다고. 밥도 안 먹고 새벽이란다. 오후 3시까지 그냥 수업했구만은 그때 다 토론이 됐잖아. 지금 일주일 만에. 왜 집중을 안 해요? 설명할 때.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 꼭 하셔야 돼. 먼저 이것부터.
공유물 분할해서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를 말한다부터 해. 그러니까 원칙 분할 효과는 매매하기 전 소급이 안 된다. 내가 취득물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자 두 개 하도 물어보면 딱 정리하고, 그 대신 이제 분할 효과가 예외적으로 소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계산 분할할 때만. 상속의 특성상. 그 이유를 딱 띄우치고 187조까지 점검을 딱 해서 좀 그렇게 해보라 그 말이요. 이런 거 하나 갖고 10분씩 나댄 것 보니까 이 진동 못 나가는 거예요. 개운원이 딱 정리 한번 집에 가서 꼭 해. 예? 집에 가셔가지고 딱 이걸 한 번만 해보라 그러면 그 요약점 놓고 그거 뭐 딱 써졌잖아 자세하게. 예? 지금 못 외웠다 말았나요? 18번에 답은 2번이냐 누구나 쉽게 고르고, 그러니까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정답으로 제일 많은 것이 2번이에요. 그럼 이항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은 추인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1번은 무권들이 추인이고 2번은 무형의 추인이죠. 하나 빠져있는 게 있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이죠. 우리 민법상의 추인이 총 3가지가 있잖아요. 요게 추인은 꼭 소급효를 집중 물어본다고 나 시간 중에 가르쳐 드렸어. 추인은 어떤 행위권은 나중에 추인하기 때문에. 근데 무권들의 추인은 원칙 소급효가 인정이 돼요. 그럼 이건 예의는 물론 있어요. 예의는 당사자가 뭐가 있거나 특약이 있거나 제3자 권리를 해야지. 추인은 소급효 제3자 권리를 해야 할 수 없으니까 제3자 권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거꾸로 무효인법의 추인은 소급효가 인정이 안 돼요. 이건 거꾸로 해.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지금 빠져있는데 또 잊어먹었을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어째요? 소급효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우리 민법상 추인이 3가지 있는 건 아시죠? 그 2개는 1, 2번에 쓰였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 요거는 어쩔 것 같아요? 추인은 항상 소급효가 문제 되는데 무권들의 추인은 원칙 소급효 인정이 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무인법률 추인은 소급효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데 1, 2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어찌 되냐고 내가 묻는 거야. 요거는 소급효 문제가 시당적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유동적인 유효를 확정 유효로만 만들어 주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아까도 약간 유동적 유효잖아요. 근데 추인해버리면 다시는 취소를 뭐 하니까 유동적 유효를 뭐로만 바꿔주는 거라고 확정 유효로. 그러니까 소급효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가르쳐 줬잖아. 그 1, 2번은 이제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소급효 문제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18번이야. 19번부터 이따 풀고 하고, 여기까지는 적어도 12개는 맞추셔야 돼. 18번까지 해갖고는. 좀만 쉬었다 가죠.